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에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항상 사연살롱을 라디오처럼 틀어놓고 생활하는 사연살롱의 청자입니다. 여기 사연을 보내시는 분들처럼 저도 인생이 그리 순탄치만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다른 분들의 기가 막힌 인생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너무 공감이 가고 같이 울고 웃으며 왠지 모를 도 받게 되더라고요. 또 세상에는 나만큼 힘든 사람들도 있고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도 있구나. 그래도 다 같이 선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려 노력하다 보면 언젠간 그 보상을 받게 되는구나 하고 깨닫게 되고 저도 그렇게 살기 위해 노력하게 되기도 하고요. 그러다 저도 어디선가 저처럼 사연을 듣고 응원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누군가에게 들려줄 수 있는 기가 막힌 일이 생겨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는데요. 긴 이야기이지만 차분하게 써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어린 시절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저는 어린 나이에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어요. 지금은 이혼 가정이 그렇게 특이한 것도 아니지만 그때만 해도 그런 일이 정말 드물었던 일이었답니다. 어린 엄마가 혼자서 저를 키우는 것도 훨씬 쉽지 않은 일이었고요. 그래서 초등학생이었던 저는 보육원에 맡겨져 엄마를 자주 볼 수가 없었어요. 어느 순간부터는 친구들도 저를 이상하게 보기 시작했고, 그때는 주저앉고 소심한 아이가 되어버렸죠. 그때 만들어진 저의 소심한 성격은 성인이 된 이후까지도 계속됐더군요. 엄마는 보육원에 저를 맡겼지만, 최대한 자주 제게 만나러 오려고 노력했어요. 당시 어린 제가 이해하기 어려운 말들이었지만 엄마는 다시 제대로 키우기 위해 일과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고 계셨다며 항상 제게 안심시켜 주셨어요. 소영아, 엄마가 지금 소영이와 너를 함께 지내려고 열심히 공부 중이야. 엄마가 얼른 시험을 합격해서 우리 소영이에게 맛있는 간식도 많이 사주고 예쁜 옷도 많이 입혀줄 거야. 조금만 더 기다려줘. 엄마가 꼭 다시 너와 소영이를 함께 살게 해줄 거야. 하지만 엄마의 다짐과는 달리 엄마가 저를 보러 오는 횟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었어요. 투정을 부리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당시에 엄마가 하는 일이나 공부에 대한 말들은 어려웠기에 잘 기억이 안 나지만 엄마의 얼굴은 뚜렷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제게 올 때마다 점점 마르고 야위어가는 그 얼굴이었어요. 어린 제 눈에도 엄마는 세상의 모든 어려운 일을 짊어진 것처럼 피곤하고 위태로웠어요. 그런데 중학생이 되었을 때 제 인생이 송두리째 나락에 빠지게 되었어요. 하루아침에 복원이 사라지게 된 것이었죠. 당시 보육원 원장이 그에게 돈을 빼돌리고 자취를 감췄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어찌되었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보육원 내에 있던 아이들에게 돌아갔고요. 저희 보육원 아이들은 흩어져 갔어요. 자신의 비밀을 숨기기 위해서 보육원에서 불을 질렀던 원장의 영향으로 하나쯤에 엄마의 연락처와 일하는 회사 등 모든 정보를 잃었죠. 결국 멀리 떨어진 고아원으로 옮겨져 고등학교까지 다녔습니다. 성인이 되기 전까지 엄마는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후 성인이 되면서 혼자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 발버둥쳤어요. 20대 초반에는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일했지만 나중에 현재의 회사를 만나게 되어 조금씩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즐거운 삶은 멀었습니다. 면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조금씩 저축도 했고 또 함께 일하는 분들의 권유로 사이버 대학에서 공부도 할 수 있었어요. 제가 다니는 회사는 작은 회사였지만 같이 일하는 분들이 저를 진짜 막내 동생처럼 잘 챙겨주셨고 대표님도 제가 사이버대학교 졸업장을 들고 오자 정직원으로 다시 계약을 해주셨을 만큼 저를 아껴주셨습니다. 남들에 비하면 초라하기 짝이 없는 스펙이지만 이런 저를 믿어주신 회사분들에 보답하기 위해 저 또한 언제나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렇게 10년 정도를 노력하니 제 몸한 위에 있는 작은 원룸을 얻을 수도 있게 되었죠. 그런데 제가 남편을 만나 결혼하게 되었을 때 저희 회사분들이 얼마나 신경을 써 주셨는지 모르겠어요.
언니들은 부랴부랴 저에게 요리를 알려주어야겠다고 손수 레시피도 적어주고 대표님도 따로 불러서 결혼 자금에 보태라고 보너스를 얹어주셨을 정도였어요. 아우, 대표님, 괜찮아요. 뭘 또 이런 걸 주시고 그러세요. 100만 원은 너무 큰 돈이에요. 다른 분들처럼 축의금만 주셔도 되는데 사양하지 마세요. 이 대리가 그동안 우리 회사를 위해 고생해준 것에 비하면 작은 돈이긴 하지만 조금이라도 보태주는 거야. 한 푼이라도 더 가져가야 시댁의 면이라도 서지. 이 대리는 어디서나 잘 적응하고 예쁘게 대해줄 사람이긴 하지만 여기 회사분들이 제게 정말 잘해주셔서 그렇죠. 제가 한 게 뭐 있는데요? 이 대리만큼 빠르고 총명하게요. 일하는 사람이 어디 가장 흔한가 하는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러 왔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세월이 참 빠르네. 괜히 진짜 딸내미를 보내는 것 같아. 그래서 그러는 거니까 얼른 이걸 받아들이고 감사합니다. 울지 말고 앞으로 살아가면서 누구든 힘들게 하면 얼른 와서 얘기해. 사람은 무조건 자기 자신을 1순위로 두고 살아야 하는 거야. 시댁이나 남편이 힘들게 한다면 그냥 참지 말고 밥상을 뒤집어 버려. 알겠지? 저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웃음을 터뜨렸고 그렇게 회사분들의 축복을 받으면서 결혼을 했어요. 남편은 엄청난 대기업은 아니지만 그래도 꽤 규모가 있는 기업에 다니는 직장인이었고 저의 부족한 배경을 알고 나서도 저를 많이 좋아해 주었던 사람이라면 사회생활을 하며 많은 좋은 사람들을 만나지만 마음 한켠은 항상 외롭고 위험했습니다. 그러나 나 자신을 이해해주고 사랑해주는 남편을 만나 이제야 의지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 얼마나 좋은지 알았어요. 가족이 생기면서 어떤 일도 두렵지 않다고 생각했었지만 이러한 순진한 생각은 금방 사라져버렸어요. 연애는 로맨틱할지 몰라도 결혼은 현실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고아인 절 편견 없이 바라봐 주었지만 시모와 신이는 아니었어요. 양쪽 다 부모가 없는 우리 둘은 혹시라도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걱정했습니다. 그러니 조금 이상한 여자인 것 같아요. 안에 들어왔다며 제게 구박하고 했다면 시댁에서는 어떠한 작은 실수라도 용납되지 않았어요. 제가 조금이라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시어머니와 상대가 기회는 이때다 하며 열심히 저를 향해 지적했다고요. 자네만 믿는 꼬라지를 좀 봐. 너는 만두국에 넣을 만두를 누가 이렇게 길쭉하게 만들어 놓았냐. 하긴 이런 일 하나하나가 가정교육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제게 배운 부모가 없어 다시 고치지 못해. 이래 가지고 내 시간에 밥상을 차릴 수 있겠냐? 아우, 엄마가 참아. 그 애한테 뭐 바래 말해봤자 우리 입만 아프잖아. 다음부터 여기 오실 때는 식사 시간보다 3시간 더 일찍 오세요. 어차피 실수로 늦을 것 같으면 그냥 더 일찍 와서 작업하세요. 그렇게 하는 게 이 정도 머리를 쓸 수 있는 거야? 있잖아, 속이 터지는 기분이 들어. 어디서 이런 근본 없는 비난이 집안에 들어와 가지고 있어? 꼴도 보기 싫다. 이렇게 원색적인 비난과 험담을 대놓고 퍼뜨린 사람이 정말 신기하다. 나는 정말 정신없는 삶을 살았지만 그 전까지는 이렇게 공개적으로 욕하는 사람을 만난 적이 없었어요. 어릴 때부터 민감하고 예의 바른 행동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많은 주의를 기울여 왔기에 사회생활을 할 때도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맞추며 살았어요. 이런 식으로 살아왔고 그래서 누구에게도 큰 미움을 받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시모와 시누이가 나를 싫어하더라도 꾸준히 배려해주면 그 마음을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어떻게 노력해도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점차 깨달았어요. 제 과거는 이미 지나간 것이니 변경할 수 없는 부분일 텐데요. 부모님을 고르지 않았으니 아이를 낳은 것도 아닌데 시모와 시누이는 그렇지만 제가 무엇을 하든 그것만으로 모든 면을 판단했거든요. 즉, 제 자신이 싫은 것이 준비된 것인 거죠.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시모와 시누이가 좋아할 만한 스타일의 선물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둘의 반응은 차갑더라고요. 어머님 아가씨,
이번에 새로운 스카프의 두 분이 브랜드를 좋아하시죠? 저는 당신들에게 잘 어울리는 색상을 선택하여 가져왔어요. 한번 착용해 보시면 어울릴 것 같아요. 넌 월급도 쥐꼬리만큼 안 되는데 어디서 이런 명품을 샀다니요? 우리 아들이 도둑질을 하는 거야? 아니야, 말해봐. 너 어디서 그 돈을 낸 거야? 이걸 2개나 산 거야? 아니에요. 제 월급으로 산 거고요. 대학 때 친했던 동기가 명품샵에서 일해서 싸게 산 거예요. 정말이에요. 동기? 너 고졸이 아니었어? 엄마가 아들이 고졸이라고 하지 않았어. 사이버 대학 졸이야. 참나, 그것도 대학이라고 해야 하나? 어딘가에서 학력을 속여 얻는 짓거리를 알아. 가지고 너는 그런 인터넷 강의를 듣기만 하고 공부는 안 하고 사람들이랑 놀러 다녔니? 에이, 뭐야? 그냥 고졸이라니까. 근데 무슨 대학 동기야? 참나, 가지 계속 증명하고 싶어 한 건데 몇 달 동안 아끼고 절약한 돈으로 선물을 심혈을 기울여 골랐어. 두 사람은 그런 성의를 가진 거야? 완전히 뭉개버렸어요. 보다 못한 남편은 제 편을 들며 거들어 주었지만 두 사람은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어요. 요즘 사람들은 직장 다니면서도 사이버 대학에서 많이 수료하는 걸 몰라요. 하고 싶은 것을 위해 시간을 내어 공부하는 건데 그것 또한 엄연한 학력이에요. 직장 다니면서 이수한 거라면 정말 대단한 거라고 오히려 칭찬을 받아야 하는데 두 사람은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기껏 돈을 모아서 명품을 선물해 준 사람에게 이런 소리를 하는 거 행동이 좋은 건가요? 멀쩡한 대학에서 공부한 직장인이 추가로 공부하는 건 그냥 다른 공부하는 것과 똑같아요. 당신은 내가 왜 그렇게 세상을 모르고 순진한 거니? 그래서 이런 모자란 며느리를 데리고 왔었나요? 화상이야 엄마가 너 여자분은 눈 좀 높이라고 해서 안 돼요. 어머님, 아가씨. 제가 좀 부족한 환경에서 살아온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두 분과 잘 지내보고 싶어서 이렇게 선물도 준비한 거예요. 조금 예쁘게 봐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앞으로 정말 잘 할 것이니까요. 너무 상처 주는 말은 하지 말아주세요. 어머님, 얘 뭐래니? 우리가 뭐 없는 얘기했어요. 엄마랑 전 제가 착하니까 그나마 널 받아들인 거예요. 지방 같았어요. 봐, 결혼식도 못 올리고 너 속은 맞았어. 예, 근데 어디서 우리를 나쁜 사람으로 취급하고 있니? 웃긴다. 정말 매번 이런 식이니 저도 어느새부터 그냥 두 사람에게 잘 보이기를 포기했어요. 회사에서는 가족 이야기만 나오면 표정이 어색해지는 저를 걱정하는 분들도 많았지만 저는 자바한 이야기를 굳이 꺼내지 않고 그저 전부 참고 지냈던 것 같다. 그 당시에 나는 시모와 시누이가 틈만 나면 건드리는 나의 병영에 관한 이야기들이 전부 사실이기는 한데 할 말이 없다는 것이었어요. 평생 콤플렉스였던 나의 상처를 자꾸 시모와 시누이가 건드리니 시댁에 갈 때마다 나는 점점 더 소심해지고 나만 그러고 두 사람의 험담은 날이 갈수록 심해지기만 했다. 단순한 일이 아니라 두 사람은 나를 아이의 종처럼 부리기 시작했어요. 시모와 시누이는 별다른 일은 안 하고 간간히 소일거리처럼 알바만 하는 것이 전부였는데 자기들이 돈이 필요해 일을 할 때면 굳이 나를 불러 잡다한 집안일을 전부 시켰어요. 뿐만 아니라 본인들이 외출하다가 물건들을 빼먹었는데 저에게 가져다 달라고 시키더군요. 처음에는 제 편을 들어주던 남편도 말이 통하지 않자 쉴 새 없이 저를 방치하다가 나중에는 저를 보며 답답하다며 짜증을 내더라고요. 결국 남편과의 관계도 나빠졌어요. 원하던 가족이 생겼지만 혼자 있을 때보다 더 외로운 삶을 살아야만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시댁에는 사건이 생겼어요. 사건이 있다고 해도 저는 아무런 감흥도 없었지만 집안은 난리가 났죠. 노처녀로 나이를 먹어가는 시누이가 몇 년 만에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게다가 그 남자 친구가 변호사라는 사실이 더욱 놀라운 것이었어요.
그 덕분에 저는 더 힘든 시집살이를 해야 했습니다. 시모와 시누이는 그 전과는 차원이 다른 행동을 하며 저를 괴롭혔어요. 전에도 이보다 더 힘든 시집살이는 없다고 생각하며 지냈는데 더 힘들어질 수가 있군요. 어느 날 시모가 여느 때처럼 저를 시댁으로 호출했고 시모와 시누이가 조용하지 않아서 그날은 제가 야근을 하면서 밀린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어요. 시모가 언제 올지 말라는 말이 없었기 때문에 일단 급한 일을 처리하고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신우가 연락을 했어요. 백화점 문이 닫히는 딱 30분 전에요. 예, 너 오면서 가디건 좀 하나만 사와. 보니 오늘은 내가 내일 오늘 올 거라고 했던 거야. 한 번 말하면 알아들을 테니까 지금 끝내고 나오면 옷가게는 모두 문을 닫았을 텐데. 시간이 어디서 가디건을 사야 해? 아, 백화점 문이 아직 안 닫혔어. 내일 데이트할 때 가디건이 없으니까 빨리 사와. 왜 이렇게 못 알아먹니? 파란색 계열로 좀 사봐. 버럭 성질을 내며 찌르는 시누이의 말에 급하게 하던 일을 저장하고 그쪽으로 백화점으로 뛰어갔어. 백화점은 회사에서 걸어갈 수도 있을 만큼 가까웠지만 30분이라는 시간은 너무 부족했어. 마감 시간을 턱걸이로 맞춰서 겨우 파란 가디건 하나를 샀고 체력이 다 빠진 몸으로 시댁에 갔어. 도대체 이런 일을 왜 하는지, 이런 삶을 어떻게 살게 된 건지 모르겠어. 건지 회의감마저 더했더군요. 하지만 그날 저의 고생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제가 도착하자 신우는 고맙다는 말 한마디도 없이 오만생하니 가져가 거울 앞에서 이리저리 대보았고 시모는 제 얼굴을 쳐다도 안 보고 일을 시켰어요. 그냥 집안일도 아니고 정말 황당한 일이었죠. 너 얼른 사과랑 양배추 좀 갈아서 내오고 와서 우리 딸 종아리 좀 마사지 해줘라. 그냥 안마하는 것 말고 매끈해지라고 좀 세게 힘을 줘서 제가 손목이 지금 안 좋아서 치료 중인데 어머니 또 토단다. 또 뭘 좀 시키면 잔말 말고 좀 해라네. 손목이 중요하니 우리 딸을 변호사 남편 만드는 게 중요하니 아직도 천지분간이 없네. 기운도 없고 말도 안 통할 거라서 저는 그냥 말없이 양배추와 사과를 갈아냈어요. 아픈 손목으로 신우의 종아리도 마사지 해주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다 해놓고 집에 들어왔더니 12시가 훌쩍 넘어가 있었어요. 일은 진척되었지만 몸은 너무 지치고 시모와 신우로 인해 정신적으로도 너무 피곤했어요. 이대로는 정말 견디기 힘들다 싶어서 큰 결심을 내리고 다음날 저녁에 남편에게 얘기하자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긴 이야기가 있으니 일찍 들어와 줘 라고 했어요. 일찍 들어왔더니 불도 안 켜져 있고 저녁도 아직 안 차렸어요. 지금은 저녁이 중요해. 내가 할 말이 있는데요. 얘기가 있었잖아. 그래서 무슨 할 말이냐고 당신 말대로 일찍 왔어. 나 더 이상은 못 참겠어. 어머님이랑 아가씨랑 말이야. 당신이 좀 말려주세요. 두 사람이 하도 나를 불러대서 업무까지 지장이가 어제도 야근하고 오늘도 새벽 일찍 나가서 일했어. 그런데 두 사람은 내 일정을 전혀 고려를 안 하고 마구잡이로 위를 시키는 거 알아? 어제 야근하다가 아가씨의 부탁으로 백화점을 뛰어갔다 온 거 알아? 그리고 이것저것 사오라고 시킬 때마다 죄다 비싼 것들 뿐이야. 내 월급으로는 두 사람의 요구를 다 들어주는 게 너무 벅차다고. 내가 이 지경까지 힘들게 지내는데 당신은 너무 무관심한 거 아니에요. 저는 하루 종일 말을 고르고 골라 그동안 서로의 서운함을 이해하기 어려웠던 건 헤아릴 수 있었어요. 남편은 지친 표정으로 그저 얼굴을 쓸어내리기만 하더군요. 제 말들이 귀찮게만 들리는 듯했죠. 제 이야기가 끝나자 한숨을 쉬는 남편을 보니 절망적인 마음이었어요. 나 그동안 열심히 중재해줬잖아.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해야 할지 감을 못 잡겠다고 생각했어요. 엄마와 누나가 당신 여기랑 다니는 회사에 대해 계속 불평하지만 회사도 노력할 여지가 있지 않아? 내 월급치고 한 단계 더 올라가는 건 안 생각하냐?
왜 자꾸나 앞에서만 뭔가 요구해? 라며 말했죠. 당신도 노력해야 한다는 거 알잖아. 내가 회사에서 얼마나 많은 도움을 받았는지는 알아야 해. 일이 좋다고, 그리고 설령 내가 더 큰 회사로 이직하려고 공부하려고 했어도 어머님과 아가씨가 나를 공부하도록 내버려 둘 것 같아요. 일주일에 3에서 4일은 시댁으로 퇴근하고 있어서 내 개인 시간이 아예 없어졌다고. 누나가 변호사를 만난다는데 왜 항상 3살 갔었던 것처럼 얘기해? 누나가 그 나이에 변호사를 좀 만나서 잘해보겠다는데 그 잠깐도 못 도와줘요. 당신은 그렇게 누나 때문에 힘들다면서 누나 시키는 대로 빨리 가게 도와주는 것이 오히려 당신에게도 이득이 아니야? 왜 이렇게 참을성이 없어? 이것만 지나면 조용해질 텐데 끝까지 제 고충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재탄만 하는 남편을 보면서 제가 그런 남편에게 너무나 큰 실망을 하고 있어요. 나는 사람의 눈을 보지 않고 했구나 하는 죄책감도 느끼며 연애할 때 나를 위해 무엇이든 다 해줄 것처럼 행동하던데도 변해버린 남편에게 배신감마저 느꼈어요. 하지만 그 집이 아니면 갈 곳도 없었던 제게는 당시 이혼에 대해서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어요. 나날이 우울증이 더 심해지고 있었는데 그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는 아무런 행동도 할 수 없었어요. 어느 날 캄캄한 생활을 하던 중에 저에게는 한 줄기 빛이 생겼어요. 실감이 나지 않아 기쁘지도 못하고 그저 사람이 죽는 법은 없나 보다 하는 생각만이 들었죠. 한동안 실제로 정신을 차리지 못했는데 그건 도저히 현실에서 할 수 없었던 일이었어요. 일어났을 때 믿기 힘들 정도로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저에게 엄마가 갑자기 저를 방문하신 것이었어요. 뉴스나 영화에서만 나올 법한 이야기인데 제가 말하면서도 믿기 어렵습니다. 정말로 그것은 제 엄마였어요. 기억 속에 있는 뾰족한 얼굴과 흐릿한 눈이 완전히 다른 살이 많이 찐 채 귀여운 특징의 얼굴을 한 엄마였습니다. 다른 사람이었다면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많이 변한 모습이었지만 한눈에 제 진정한 엄마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었어요. 그날은 평소와 같이 새벽부터 연락이 오는 날이었어요. 갑자기 퇴근 후 시부모님 집에 갈 것을 요청하는 전화가 왔죠. 그런데 제가 퇴근 시간이 다가올 무렵에 누군가가 회사로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소영 대리님을 만나러 왔다는 사실을 밝히며 제 이름을 말했어요. 제 이름을 듣자마자 저는 반사적으로 일어나 찾아온 분을 보자마자 그 자리에서 돌처럼 굳어져 있을 수밖에 없었죠. 도대체 어떤 이유로 건물과 카페로 내려왔는지 엄마와 마주 앉게 되었던 그 순간은 잘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날 알게 된 사실은 제 마음 깊은 곳에 엄마를 향한 원망이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았어요. 왜 나를 찾아오지 않았느냐? 왜 나를 버리고 약속을 지키지 않았느냐라고 따져 묻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어요. 우리 복잡한 표정을 바라보던 엄마는 힘겹게 말을 꺼냈어요. 미안해. 내가 너무 늦게 찾아왔던 거지. 내가 그러던 건 아닌데 잠시만 집중해서 좋은 일을 이루면 돈도 많이라고 덧붙였죠. 벌고 너와 잘 살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잠깐 집중한다는 게 생각보다 조금 긴 기간이 되었죠. 그 사이에 갑자기 보육원이 그렇게 사라질 줄은 몰랐던 거예요. 더 자주 너를 찾았는데 당황하여 후회했는데 도저히 널 찾을 방법이 없더라고요. 연락처는 전부 사라지고 사방팔방 관계자들을 찾아다녔지만 나한테 말하면 벌을 받을 거라고 생각해서 다들 말을 아꼈어요. 이제야 겨우 널 찾아왔다는군요. 너무 늦게 찾아와서 엄마가 너무 미안해하며 긴 이야기를 했어요. 최대한 평정심을 잃지 않고 말하려고 하시는 것 같았지만 눈에서는 끊임없이 뚝뚝 흘리셨어요. 눈물이 떨어졌어요. 아직 내가 엄마를 향한 원망이 풀리지 않았는데도 제 눈에서는 계속해서 눈물이 나더군요. 엄마가 절 찾기 어려웠던 이유를 알 것 같았거든요. 저는 성인이 되고 한참 후에도 돈이 없어 핸드폰을 사지 못했고 거듭 등록하기도 어려운 싸구려 고시원에 살았으니까요. 그렇게 눈물만 뚝뚝 흘리고 있는데 눈치 없게도 시호에게 전화가 오더군요. 저는 전화를 안 받고 거절했는데
시모는 제가 받을 때까지 7통이고 8통이고 계속 전화를 하는 겁니다. 엄마는 눈치 보지 말고 편하게 받으라며 저를 배려해 주려고 하셨어요. 자리 비켜줄까 중요한 전화이니 아니, 잠깐만 받으면 돼요. 잠깐만 기다리다가 전화를 받자마자 귀청이 떨어지는 것처럼 소리를 지르는 시모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너 미쳤어. 내가 내 전화를 무시해? 오늘 김장하러 오라고 했잖아. 어딘데 아직도 안 오고 있어? 너 어디야? 어머님 죄송한데 정말 중요한 일이 생겨서 오늘은 못 갈 것 같아요. 죄송해요. 이만 전화 끊을게. 뭐야, 너 지금 정신이야? 그게 뭐야? 코딱지만한 회사에 뭘 말아본다고 내 말을 무시해. 시모가 개거품을 물던 말던 나는 그렇게 잘 말만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나도 어디서 그런 용기를 갑자기 얻은 건지 모르겠어요. 정말 그 순간에는 그동안에 무서워했던 것들, 중요하게 생각하고 얽매였던 것들이 전부 하나도 없어진 기분이었어요. 하지 않았어요. 제 통화 내용을 듣고 있던 엄마는 뭔가 눈치를 챈 듯한 표정이 안 좋아졌지만 제 앞에서 크게 화를 내거나 하지는 않으셨어요. 대신 이렇게 물어보기만 하셨죠. 결혼했니? 응, 나도 가족이 빨리 생겼으면 좋겠어. 가족들이 잘해줘. 이미 다 알아보고 온 거 아니야? 내가 뭐라고 다 알아보고 왔겠어? 내가 이제 와서 엄마 노릇하겠다고 설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다만, 소영아, 널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은 너도 존중해주지 마. 그런 인간들하고는 빨리 손절하거나 아니면 다시는 무시 못하게 본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좋아. 필요하다면 이 엄마를 이용해서라도 그렇게 해라. 엄마가 그러려고 지금까지 열심히 살았으니까 엄마는 어디서 살고 무슨 일을 하는지, 가족이 있는지 궁금해요. 그동안 뭐 하셨나요? 이제야 궁금한 것들이 생겼네요. 엄마가 모든 것을 대답해 줄 테니 천천히 이야기해 봐도 돼요. 저도 가족을 챙겼다고 말했으니 제가 일정을 크게 방해하지 않을 거예요. 우선 엄마의 핸드폰 번호와 주소를 먼저 알려줄 테니 무슨 일 있으면 그 번호로 전화하거나 그 주소로 찾아와줘. 그리고 혹시 누군가가 날 괴롭힌다면 최대한 많은 증거를 남겨두세요. 그러면 나중에 쓸모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오늘은 가족들이 나를 찾는 듯한데 그래서 일단 들어가서 확인해야겠어요. 엄마의 번호와 주소만 받고 시댁으로 다시 향했어요. 시댁에 들어서는 순간 시모가 다시 날 괴롭힐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나 동시에 나는 알 수 없는 힘이 솟아있는 것을 느꼈어요. 막말로 정말 시어머니가 날 괴롭히려고 달려들더라도 이제는 예전과 같이 참을 수 있을 것 같았죠. 그렇게 무뎌진 마음으로 시어머니 집 문을 열고 들어가니 뜻밖의 일이 일어났어요. 집안 분위기는 축제와 다를 바 없는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는 내가 들어오는 것을 흘끗 보며 당장 주방으로 들어가서 김치 담고 소리만 한 번 백 질릴래.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마. 아니라고 벙벙해서 무슨 일인지 듣니 신부가 프로포즈를 받고 왔다고 했어요. 그래서 한 경부 레스토랑에서 프로포즈를 했대. 거기서 진짜 몇 달 전부터 예약을 해야 가는 곳인데 프로포즈까지 준비를 딱 해놨대. 대형 로폰 변호사답게 진짜 돈이 많은 것 같아. 이거 반추하는 거면 진짜 대단해요. 크게 보이지만 이전에 가게에서 말했던 반지보다 더 큰 걸 샀어요. 우리 딸 수고했어요. 이제 우리 팔자가 펴지겠네요. 세상에 이런 꽃과 풍선이 얼마나 비쌀지 상상도 못해요. 신혼집도 완전히 대저택 같은 곳이겠죠. 우리 딸이 주택보다는 아파트를 선호하더라고요. 저번에 얘기한 몇 군데 중에는 서울 노른자당에 있는 고급 아파트가 있어서 다음 달부터 보러 다녀올 건데요. 내가 사진 찍어서 엄마에게 보여줄 거예요. 그런데 내부가 정말 고급스럽다고 해요. 엄마도 같이 가야 할까요? 아니, 당연히 안 돼요.
엄마는 무슨 우리 데이트를 방해할 거예요. 시모와 시누이가로 대고 있더라고요. 덕분에 집안 분위기는 전해져요. 부산스러운 활기찬 옆에 없이 있고 제가 엄마를 만났다는 이야기를 할 틈이 없었어요. 귀한 변호사 사위를 들인다는 시모는 벌써부터 피부과를 끊고 관리를 받고 사위가 보내줄 크루즈 여행도 알아보는 등 김치국 한 사발, 아니 한 통을 들이마시고 있었더군요. 뭐 얼마나 돈이 많길래 그러는지 모르겠다만 그 사람 돈이 다 자기들 것도 아닌데 이미 자기들 재산이 불어난 것처럼 그렇게 꾸는 게 정말 한심해 보였어요. 어수선해진 집안 분위기 때문에 저는 그날 이후로 엄마와 따로 연락하지 못하고 지냈어요. 엄마는 하루에 한 번씩 안부를 물어오고 회사로부터 음식이나 디저트를 시켜주셨지만 진득해지니 둘 사이에 이야기를 나누지는 못했죠. 신우의 참견의 날짜가 잡힌 2주 뒤에 바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었어요. 시모는 사돈 댁을 집으로 초대해 대접을 하자고 입방정을 떨었어요. 지가 준비할 것도 아니고 전부 저에게 시켜 먹을 거면서 말이에요. 아니나 다를까 저는 그 2주 동안 온 지방을 구석구석 청소하고 온갖 귀한 재료를 전부 제 돈으로 사와야 했어요. 남편까지 앞세워 저를 아주 당연하게 시종 부릴 거더군요. 그리고 저는 이 2주 동안 시모와 시누이, 그리고 남편이 제게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을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통화는 전부 녹음해놓고 남편에게는 회사에서 받아왔다고 대충 들려했고 홈캠 설치해 녹화도 했죠. 시모는 공짜라면 뭐든 살 족을 못 쓰는 사람이거든요. 다행히 적당히 비싸 보이는 물건을 공짜로 받아왔다니까 큰 의심은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조금 더 수월하게 증거를 많이 남길 수 있었던 정신없는 2주가 흘러들고 드디어 상견일이 되었어요. 시모와 남편의 종용으로 저는 그날 회사도 쉬고 아침 일찍 시댁으로 가 상을 차리고 있었어요. 사돈 집안 인원수까지 요리를 해야 하니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어요. 제가 점심시간이 넘어가는지도 모르고 요리를 하고 있는데 시댁 식구들은 그 누구도 저를 도와주지 않고 그저 본인들 꾸미는 일에만 열중했어요. 사돈댁이 잘 사는 집안이니 기죽지 않아야 한다면서요. 그러더니 과일이 부족하니 좀 더 사오겠다며 나가더라고요. 저 빼고 전부 다 나가기로 했었어요. 금방 오겠지 싶어 점심도 안 먹고 계속 요리를 하며 기다렸는데 시댁 식구들은 자기들끼리 점심을 먹고 들어왔어요. 식사하고 오셨어요? 그럼 저도 간단하게 식사 좀 할게요. 여기 한 끼도 못 먹고 있어서요. 너는 여태 밥도 안 챙겨 먹고 뭐 하고 있었니? 밥 먹을 시간도 아껴 쓰면서 이것밖에 못했어. 곧 시어머니 집안 식구들 오시는데 내가 못 살라고 하겠어. 좀 빨리빨리 좀 해줘. 손은 느려 터진데 먹기는 뭘 먹는다는 거야? 저는 배도 고프고 억울하기도 했지만 시어머니 말대로 정말 곧 있으면 시어머니가 올 시간 아니겠어요. 그런 시간이 그렇게까지 지난 줄 모르고 있었던 거죠. 화는 나지만 당장 급한 일을 해결해야 하니 다시 정신없이 요리를 해야 했어요. 잠시 후에 시어머니 집안 사람들이 왔습니다. 찾아오신 손님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힘을 다해 오신 시모를 보고 가증스럽게 웃으면서 맞이했습니다. 어머, 일찍 오셨네요. 이쪽으로 바로 모셔드릴게요. 오시는 길이 힘들지 않으셨나요? 그렇게 붐비는 곳은 아니어서 다행히 바로 오셨너요. 저희가 좋은 곳으로 모시려고 했는데 집까지 초대해 주시고 대접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세상에, 집을 정말 예쁘게 꾸미셨네요. 시모는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예쁜 것들을 좋아해서 별거 아닙니다. 하는데도 자랑질을 하며 의자에 앉아 식탁이 있는 방으로 사돈 식구들을 데려갔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들어가는 소리가 들리자 시모는 의자에 앉아 한숨을 내쉬며 아, 정말 이라고 말했습니다. 방에서는 돌릴 수 있었습니다. 화기에 의한 웃음소리와 낮은 말소리들은 끊임없이 흘러나오더군요. 한동안은 이야기가 이어질 테니 좀 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자 배가 고파졌어요.
그래서 저는 산 그릇에 담고 남은 반찬들을 한데 모아서 조금 먹었어요. 그런데 하필 그때 매 음식을 들고 나오라고 이야기하려 주방에 온 시모가 그런 저를 발견한 겁니다. 시모는 남은 반찬을 먹고 있는 절 보자마자 무서운 표정으로 다가오더니 그대로 뺨을 내리쳤어요. 어찌나 세게 내리쳤지만 파스 있죠. 어디서 근본도 없는 고하연 주제에 귀한 음식을 건드려 너 미쳤어. 내가 이 자리를 망치려고 작정을 해버렸어. 그래, 시모는 평소처럼 꽤 화가 나서 소리를 질러 막 찾아왔어요. 그러나 소리를 질러도 답답했는지 짖을 띄우려고 작은 소리로 욕설을 퍼부렸는데 그럴 때 속 터지 소리를 질러주지 않았어요. 답답하기만 하던 탓에 제 기분이 나빴나 눈이 번쩍 하더랍니다. 그래서 다시 내려치려는 시모의 손목을 잡았어요. 미친 것 같아. 어머님이신가요? 이대로 하실래요? 말했어요. 목소리를 낮춰 가면을 어디라고 생각해요? 이처럼 낮은 자리에서 왜 그러십니까? 당신 같이 사람이 제게 했던 일들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그 값을 내는 것도 모르시나요? 다 참았던 것 알지요? 몰라도 어떻게 어머니나 양화가 하던 건 밥도 안 먹이고 이렇게 고생을 시켜도 그냥 넘기셨어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때리시고 내가 안 그래도 요즘도 들어 점점 말 안 듣더니 아주 간땡이가 부었구나. 내게 시윈의 정도 훈육 못해. 내 자리가 끝나는 대로 내가 가만두지 않을 줄 알아. 저기, 장모님 무슨 일 있으세요? 시모를 뒤따라 나왔던 예비 사위의 목소리였어. 시모가 뺨을 내리치면서 나는 짝소리가 생각보다 컸는지 그 소리를 듣고 걱정이 되어 나왔던 예비 사위는 이 모든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시모와 제가 놀라서 쳐다보니까 예비 사위도 우리를 봤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예비 사위가 나를 보더니 갑자기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죄송합니다. 입력하신 내용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명확하게 작성해 주시겠어요? 지금 집에서 어떤 일을 겪고 계신 건가요? 만약 가족이라면 같이 앉아 있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시모는 예비 사위들의 눈빛이 심각해져 가는 것을 보고 아무 말도 못하고 주저앉았어요. 나간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고 밖에서 계속 말소리가 들리니 다른 분들도 방에서 나와서 주방으로 사모았어요. 시모는 떨고 있는데 사돈 어르신들은 한쪽 뺨이 부풀어 오르며 주저앉아 계십니다. 그때 의연한 표정을 지으신 채 주방으로 오셨어요. 이런 사돈 어르신들께 예비 사위는 저를 이사님 딸로 소개하신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정혜수 기사님입니다. 제가 잊지 않고 계신 것처럼 말씀드렸어요. 몇 년이 지나도 정혜수 기사님으로 기억해 주셨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그런데 왜 그런 표정인가요? 귀한 집따님은 괜찮으세요? 이사님 따님이 저희에게도 은혜 받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일단 병원으로 좀 데려가야겠어요. 아들을 병원에 데려다 드릴게요. 아버지, 제 차로 차 세워드리겠습니다. 같이 가시죠. 저는 어안이 벙벙한 채로 예비사위에서 에스코트를 받고 주방으로 나왔어요. 그 동안에도 주방을 보이는 쪽에 설치해 두었던 홈캠이 떠오르더라고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핸드폰에 영상이 저장되었는지 확인했어요. 주방에서는 사돈 집안이 시무를 소리가 들려왔어요. 사돈 어르신의 이야기도 조금 들어보세요. 저 아이가 우리 며느리를 대하는 태도가 어떤지, 사위는 어떻게 대하지요? 이 집안의 수준을 알아야 합니다. 이 결혼은 없었다는 거로 해야겠네요. 하지 않겠습니다. 안 돼요. 우리 엄마는 그를 막으려 하지만 전 아무런 상관이 없었어요. 정말로 상처받았는데도 사랑한단 말이에요. 엄마만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 행동이 나쁜 행동이라는 건 알아차렸다는 거겠죠. 그런데 이사님을 따님을 저처럼 방치한 것이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내가 결혼하면 내가 시아버지가 되는데
너는 내게 힘든 일을 시키고 뺨을 때려도 또한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 되어도 내가 그렇게 방관하고 있을 거라는 거야? 들었던 말 중에서도 가장 비겁한 소리야. 엄마는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고 신우는 제 엄마를 탓하며 울부짖었어요. 저는 예비 시아버지와 함께 집을 나오며 마음속으로 그 집과는 영원히 이별했어요. 이 모든 소란이 벌어지는 모습을 그냥 진정한 표정으로 지켜봤어요. 맨 뒤에 숨어있던 남편에게 그간 제 머릿속을 먹구름처럼 뒤덮고 있던 바보 같은 생각들이 전부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왜 그딴 비겁하고 별것 아닌 인간들을 그래도 가족이라고 생각하며 참고 있었는지 지금 생각해보면 참 알 수가 없어요. 예비 사위와 병원에 들러 혹시 고마에 무리가 가지 않았는지 다른 곳은 이상이 없는지 검진을 받았고 의사소견서까지 챙겼어요. 그분은 엄마의 딸인 저를 살들이 보살펴 주었고 병원에서 나오자마자 엄마 집까지 데려다 주었답니다. 소식을 듣고 버선발로 나온 엄마는 제 꼴을 보고 엄청나게 분노했어요. 저는 정원까지 딸린 엄마의 고급 생각 방해를 꾸준히 제거하는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저택에서 그날부터 엄마와 함께 살게 되었어요. 저는 회사에 미리 연락하여 그동안 일했던 내용을 이야기하고 당분간 일을 나가기가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어요. 회사분들은 내 이야기에 자기 일처럼 도와주셨고 덕분에 제가 3일 정도 더 하던 일을 마무리하고 긴 휴가를 취할 수 있었답니다. 그리고 그제야 지금까지 듣지 못했던 엄마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어요. 알고 보니 엄마는 대형 로펌에서 일하다가 이사하면서 이혼을 경험했고 세상 풍파를 온몸으로 겪은 엄마는 법률을 공부하여 직업으로 삼아야 어디서든 손해를 보지 않고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이 절실하게 들었다고 말해요. 엄마와 함께 혼자서 자녀를 키우며 헤매는 여성들을 보고 그렇게 될 운명이 아니라고 결코 믿습니다. 다짐한 것이에요. 엄마가 그 생각을 갖게 된 이유 중 하나는 당시 작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허들의 일을 하면서 일했기 때문이었고요. 그렇게 당장 저를 만나는 것보다 사법고시에 합격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한 엄마는 그 시기에 잠깐 저를 만나러 오지 않았답니다. 그 사이에 저를 잃어버리게 된 것이었어요. 시댁에서 까닭없이 소문나게 되었던 후로 10년 만에 저는 엄마와 모두의 오해를 풀어내고 다시 한족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시댁에서는 핸드폰에 불이 날 정도로 연락이 왔었어요. 남편까지 함께해서 연락을 해오는지라 죄다 대꾸할 가치도 없는 소리였어요. 그건 뭐 화를 낼 만한 이유가 충분했을 거예요. 저 엄마가 그때까지 모아왔던 모든 것을 잃었어요. 증거들을 확인한 후 로펌에서 가장 잘 나가는 변호인단을 꾸려 시댁 가족들을 박살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엄마와 함께 살게 된 지 한 주일쯤 지날 때쯤 몇 분 남자 직원들과 함께 원래 집에 잠시 다녀왔어요. 중요한 물건을 몇 가지 챙겨 나오려고 했는데 낮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집 안에 계셨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남편이 얼른 다가와서 면도를 못했는지 거친 낯을 하고 서면서 다가왔어요. 여보, 왜 이제야 나타나요? 우리가 연락한 걸 못 봤나요? 지금은 당신이 우리 집 사람들을 거의 죽이려고 한다고 해요. 당신은 무엇을 하다가 이제야 나타난 거예요? 이 사람들은 번역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습니다. 어이가 없네요. 이런 상황도 파악하지 못하고 멍청하다니 정말 왜 남편이라고 데리고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가족 연락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행동하리라고 생각하는 건 아닌데 당신은 정말 할 일이 없나 봅니다. 저희가 함께 보낸 시간이 많은데 지금 우리를 헌 실작 버리듯이 버리는 게 너무합니다. 제 누나도 나이가 많은데 결혼을 파하고 평생 노처녀로 혼자 살게 되다니 지금 남 걱정할 때가 아니라고요. 평생 혼자 살게 된 건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별것도 없는 사정인데 여기서 나가서 영원히 당신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으니 그만 좀 연락해 주세요. 이혼할 것이라고 그동안 어머님이나 아가씨가 저를 죽도록 괴롭힐 때 당신이 뭘 했는지 그건 뭐예요?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당신은 모를 거야.
밥 한 그릇도 못 먹고 일했던 그 날이었어. 하루뿐인 줄 알았는데 견디던 때만큼 그런 게 아니야. 툭하면 나를 당신 집안 여자처럼 챙겨 먹였잖아. 이제야 그동안 벌어온 죄값 좀 받는 건데 무슨 낯부터 나한테 다가와 당신들 집안 사람들 다 무슨 낯부터 나한테 연락하느라 이야. 우리 엄마 없었으면 내가 늙어 죽을 때까지 평생 나를 그렇게 챙겨 먹었겠지. 엄마보다 더 심하게 굴고 싶은 건 나야. 지금 겨우 참고 있어. 더 이상 나를 건드리지 마. 남편이 자꾸 뭘 못 알아먹는지 반문을 하고. 그런지 아님저도 어딘가 화풀이할 곳이 필요했던지 그동안 쌓였던 모든 감정들이 화산처럼 폭발했어요. 제 몸에서 그런 호통이 나을 수 있다는 걸 그날 저도 처음 알았어요. 알았죠. 온 집안이 우는 소리로 가득 찰 만큼 화를 내면서 나는 방에 들어가자 남편은 바로 입을 다물고 조용해졌다. 그러자 나 또한 마음이 조금 편해졌다. 그런 식으로 나는 제 짐을 들고 나와서 그날 이후로 시댁 가족들을 다시 만나지 않았어요. 아, 법정에서 한 번만 봤던 적이 있었어요. 시모와 시누이는 상습적인 폭행으로 남편과 이혼 소송을 하게 되었는데 엄마가 힘을 좀 써서 그런지 하루 만에 모든 게 처리되었거나 들어갔다. 그때 시모와 시누이는 나를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하고 울며 미안하다. 잘못했다. 응, 잘못했어. 얼른 너희 엄마에게 좀 잘 말해서 이들 좀 물으라고 해라. 너희 엄마가 아니면 안 되던 한테 잘 얘기해줘. 내가 그날은 어이가 없는 짓을 저지른 거였지. 말았다. 정말 뼈저리게 반성하고 후회했으니 제발 멈춰다오. 우리가 다 잘못했다. 울게 가지 마. 우리 좀 살려줘 제발. 우리가 다 잘못했다. 그 우리를 진짜 감옥에 보내야겠어? 엄마는 그렇다 쳐도 나는 때리지는 않았잖아. 응, 내가 언제 옳게 몸에 손을 댄 적이 있다고? 그래 나까지 감옥에 보내면 안 되지. 제발 올해. 두 사람을 만나기 전엔 그 두 사람이 몇 개월 만에 나타난 저에게 악담을 퍼붓고 노려볼 것이라 생각했는데 막상 그러기는커녕 벌벌 떨며 잘못했다고 비니. 저는 허탈했다. 겉없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동안 무서워하면서 지냈던 세월이 아깝더라고요. 저는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속 시원한 말을 하곤 자리를 떠나 버렸답니다. 그러게, 마음씨 좀 곱게 쓰고 살자. 그러셨어요. 아가씨는 엄연한 폭언이 폭력이에요. 특히 상습적인 폭언은 더 큰 책임을 져야 하며요. 그동안에 제가 10년차 회계 직원으로서 일하면서 아가씨가 시키고 돈을 안 받은 것들은 모조리 기록해놨어요. 어디 하나 빠짐없이 적어 놓았으니 감옥에 갇혀도 그 빚을 갚아야 할 거예요. 그리고 어줍잖게 뉘우치는 척하지 마시고 영원히 그런 악한 마음가짐을 버리고 살아가세요. 제가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도 교육을 받으면서 비참하게 살아야 하도록 시모와 시누이가 감당하지 못하고 감옥에 갔으며 남편은 많은 액수의 위자료와 손해배상금을 지불하고 일을 마무리했어요. 남편은 가지고 있던 두 집을 팔아 위자료를 지급해야 했으며 이제 시모의 집마저 경매에 올라가게 되었어요. 생겼다고 합니다. 그 이후 소식을 듣지 못했어요. 듣기 좋을 만한 것도 없고 더 이상 궁금하지도 않았거든요. 제 삶에 집중해서 일을 하는데 충분히 바쁘기 때문이죠. 완전히 혼자가 된 후로는 계속 전 직장에서 일하고 있어요. 조금 변한 점이 있다면 엄마가 일하는 로펌에서 회계 관련 자문을 받으러 자주 우리 사무실에 오신다는 것이죠. 비싸고 실력 있던 이전 업체보다 우리 회사가 더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한다는 것을 알고 엄마는 계속해서 더 많은 업무를 맡기기 시작했어요. 그 덕분에 우리 회사는 활기찬 분위기가 소란스러워졌답니다. 다들 일이 늘어나니까 저에게도 위치가 좋아졌어요. 괜히 일거리를 흘렸다며 불만 소리를 했지만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어요. 대표님도 저를 전보다 더 예뻐해 주셨고 요즘 그동안 엄마와 보내지 못한 시간을 모아서 보내고 있어요. 같이 고급 레스토랑도 가고 해외여행도 다니면서
엄마도 저도 그동안 일만 하고 사느라 제대로 즐기지 못했던 것들을 해보고 있어요. 서로 만나 그가 못했던 다양한 것들을 시도해 볼 수 있어서 너무 즐겁고 신이 납니다. 진짜 가족을 되찾았으니까 전에 없던 편안함이 충족되는 것 같아요. 저희 가족은 앞으로도 요즘처럼 행복하게 지낼 겁니다. 어렵게 찾은 행복이니까 이제 제가 이 행복을 지켜나갈 거예요. 제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저의 가족의 행복을 위해 응원해 주세요. 저도 여러분의 가족이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여러분, 연락을 주시는 모두의 응원과 현명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